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냐? 새벽잠 깨우지 마라. 내일 김장 쉼폭이 잡혀 있는 거 잊었어? 친정엄마가 임종 직전이라는 새벽 2시 배추절이라며 저를 김치통 앞에 잡아둔 시어머니의 한마디입니다. 엄마 손 한번 못 잡아보고 보내드린 그날, 일주일 만에 집에 와보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부의금으로 제주도나 다녀올게. 부의금 4,700만 원을 털어 가족여행을 떠난 시댁 식구들. 근데 어쩌죠?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기신 마지막 보험이 있었거든요. 12년 참아온 며느리가 변호사 한 명 손에 쥐고 시댁 전 재산을 뒤집어 놓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요양병원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정유진 보호자 되시죠? 어머님 호흡이 많이 가빠지셨어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단추 하나 제대로 끼우지 못했어요. 옆에서 곤히 자던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우리 엄마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습니다. 왜 새벽부터 왜 그래? 내일 회사 가야 돼. 남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안방을 나와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한참 만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산발한 채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뭐야? 사람 잠도 못 자게. 어머니,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니? 의사들이 호들갑 떠는 거지. 새벽잠 깨우지 말고 들어가. 어머니, 그래도 임종은 지켜야. 내일 김장이 잡혀 있는 거 잊었어. 배추 쉼포기가 마당에 그대로 있는데 너 어딜 가? 시어머니가 방문을 닫으려다 다시 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새벽에 가봐야 응급실에서 기다리기만 해. 김치 다 담그고 가도 늦지 않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운동화 한 짝을 신었다 벗었다. 가방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김장철마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딸, 어른 말씀 거역하면 안 된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당에 쌓인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새벽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치통 20개를 차곡차곡 채우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졌어요. 이제 가봐.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 시어머니가 손에 묻은 양념을 행주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시각이 오전 9시였습니다. 도로 위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켜져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도로 사정이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6층 호스피스 병동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어머니 병실 앞에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 좀 전에. 간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머리맡 기계 화면에 길고 평평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유진이 왔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아직 따뜻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손이라도 잡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머니가 평생 운영하시던 칼국수집 단골 손님들로 채워졌어요. 정작 시댁 식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언니 왔어. 아빠가 가보라고 해서. 신우이가 검은 옷차림으로 들어서며 조이금함 앞에 섰습니다. 신우이가 함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이거 관리는 우리가 할게. 언니는 상주니까 정신없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언니 손님 받느라 바쁘잖아. 우리 차에 일단 실어둘게. 신우이가 함을 통째로 들고 주차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서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30년 지기라는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어머니가 늘 큰언니라고 부르시던 그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진아, 너희 엄마가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한 게 있다. 네? 그게 무슨... 지금 말고 다 끝나고 나서 칼국수집으로 와라. 어르신이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었지만 빈소에 절을 하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발인 날 아침 화장터에는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차에 오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못 가. 회사 워크숍이 갑자기 잡혔어. 뭐? 오늘이 발인인데? 어쩔 수 없어. 부장이 가자는데 어떻게 빠져.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게 말이 돼? 장모님이 우리 엄마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셨잖아. 산 사람 회사가 더 중요하지.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빗방울이 검은 상복 위로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3일장을 혼자 치르고 어머니를 봉안당에 모신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던 칼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없었어요. 어머니의 30년 지기 어르신이 주방 앞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어르신이 보따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보따리를 푸시더니 통장 하나와 노트 한 권, 손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내 엄마가 임종 며칠 전에 나한테 맡겼다.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기지 말고 너한테만 직접 주라고 했어. 이게 다 뭔데요? 네가 직접 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가 칼국수 한 그릇씩 팔아모으신 돈이라기엔 너무 큰 액수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 그뿐이 아니다. 가게 건물 명의도 이미 내 앞으로 옮겨놨어.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다. 어르신이 노트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육수 비법이 30년치 빼곡했어요. 어떤 페이지는 국물에 젖었다. 마른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신 거다. 너한테 꼭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손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종이 위에 살아 있었어요. 딸아, 이건 내 보험이다. 절대 시댁에 알리지 마라. 너만 알아라.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어르신 앞에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게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신발장에 시어머니 신발도, 시동생 신발도, 남편 구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특유의 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유진아, 내 엄마 평생 칼국수집 주방에서 밥이나 짓다 갔는데 남은 돈이라도 좋은 데 써야 좋은 곳 가시지 않겠니? 죽으면 끝인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남은 가족은 우리뿐인데 부의금 좀 빌려 제주도 다녀온다. 우리 가족 호강시켜준 셈 쳐라. 메모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화장대 안쪽 깊숙이 숨겨둔 미니 금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비틀려 망가져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넣어둔 부의금 4,7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돌아 나오자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 위에 시동생이 새로 산 명품 캐리어 상자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시누이가 흘리고 간 면세점 영수증 몇 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가방을 열어 어머니가 남기신 손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내 보험이다 라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영정사진 속 어머니께 묻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르신이 적어주신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천천히 저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이름 석자를 입력하는 동안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12년치 가계부와 은행거래, 명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결혼한 뒤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종이들이었어요. 저는 식탁 위 시어머니의 메모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그 자리에 명세서를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머리맡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유진아, 우리 모레 들어간다. 제주도 흑돼지 사줄 테니 공항으로 차 가지고 마중 나와라. 도진이 캐리어가 무거워서 안 되겠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어요. 이건 내 보험이다 라는 문장 아래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식탁 위에 12년치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빨간 형광펜을 손에 쥐고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숫자 하나에 기억 하나씩이 따라 올라왔어요. 결혼 2년째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며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던 그날 밤. 유진아, 너밖에 없다. 내 이름으로 1억 5천만 받아주면 다 갚으마. 6개월 안에 갚는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던 게 어제 같았어요. 결혼 5년째 시동생이 카페를 차린다며 식탁 앞에 앉아 사정했던 그날. 형수, 8천만 원만 빌려줘. 매출 나오면 한 달에 200씩 갚을게. 친형보다 형수만 믿어. 시동생이 머리를 조아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8년째 시누이가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다며 울고불고 했던 그날 밤. 옳게 언니 2억만 보증 서줘. 도연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시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던 장면이 선명했어요. 저는 빨간 동그라미를 차곡차곡 그려나갔습니다. 다 더하니 6억이 넘었어요. 그동안 갚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 30년 지기 어르신이 적어주신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어르신이었어요. 서류를 받아들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씩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이게 12년치 입출금 내역 다 맞습니까? 네, 통장 사본까지 전부 챙겨왔어요. 박 변호사가 노트에 메모를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유진 씨,
이건 단순히 가족끼리 돈 빌려준 게 아닙니다.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 명의를 빌려 자기들 재산을 굴린 거예요. 법으로 충분히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네. 시댁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세요. 그 집 매입 자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부터 작성해서 보냅시다. 지금 시댁이 제주도 가 있다고 했죠. 네, 모레 들어와요. 잘 됐네요. 들어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놓읍시다. 오후 2시 등기소에서 시댁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었어요. 명의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매입 자금 70%가 정유진 씨 통장에서 나갔어요. 이건 명의만 빌려준 거지 실제 주인은 정유진 씨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 바로잡는 소송같이 진행합시다. 가만 보니까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를 ATM기로 쓰셨네. 박 변호사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미경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 후배인 한미경은 마케팅팀에서 저를 가장 잘 따르는 동생이었습니다. 선배, 저 지금 제주도 출장 왔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이상한 거? 선배 시어머니 같은데 일행이랑 같이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계세요. 시누이 분도 옆에 있고요. 가방을 2개씩이나 들고 깔깔 웃으시던데요. 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저 영상 좀 찍었어요. 보내드릴까요? 보내줘. 잠시 후 카톡 영상이 도착했어요.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가방을 만져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는 시동생이 캐리어에 면세품을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2번, 3번 돌려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그날 저녁 7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출장 가방을 현관에 던지듯 내려놓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피곤하다. 워크숍이라는 게 사람을 잡네. 여보. 왜? 엄마 발인 어땠는지 안 물어봐. 남편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잘 끝났겠지. 아, 우리 엄마가 제주도에서 옥돔 좀 사오신다더라. 너 옥돔 좋아하잖아. 리모컨에서 뉴스 채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을 12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익숙함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고 1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케이크 사들고 가본 적 있어? 남편이 채널을 돌리며 흘려듣듯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 꺼내지 마. 마음 아프지도 않아? 마음 아파야 할 사람이 마음을 안 쓰니까 묻는 거잖아. 남편이 리모컨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지. 한 소리 들으려고 일찍 들어온 거 아니야.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랜만에 마케팅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 팀장, 잠깐 차 한잔 하지. 부장님이 회의실 문을 닫으셨어요. 정 팀장, 본부장 승진 내정자 명단에 올라갔어. 다음 달에 정식 발표 날 거야. 네, 정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지사 6개월 파견 자리가 났는데 정 팀장이 가줬으면 해. 가서 다녀오면
본부장 자리가 더 단단해질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 식구들 식사는 누가 차리느냐, 남편 와이셔츠는 누가 다리느냐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봐. 다음 주까지 답 주면 돼. 부장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퇴근길에 차를 어머니의 칼국수집 앞에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게 안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무쇠 육수솥이 주방 한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 한 벌이 못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무쇠솥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못된 딸이야. 임종도 못 지키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울면서 알았습니다. 이 눈물이 슬픔보다 분노에 더 가깝다는 걸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외롭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100개 가까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위로 올려가며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이 김치통 냉장고 어디다 뒀냐? 시동생 형수한테 물어봐. 시누이 언니 답이 없네. 시어머니 공항 픽업은 누가 한다니. 도연이 회사라 안 된다는데. 시동생 형수 차로 오라고 해. 시누이 캐리어 큰 거 3개야. 형수 차 트렁크에 다 들어가나.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들어온 그날부터 단 한마디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김치통이 어디 있느냐, 픽업은 누구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단톡방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눌렀어요.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정유진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회색 글자가 떴어요. 박 변호사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예정대로 모든 절차 진행해 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시댁 도착일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책상 위 달력을 꺼냈습니다. 시댁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모레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펜을 꾹꾹 눌러 2번, 3번 더 그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늦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사흘 전 오전 10시,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시동생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은 번쩍거렸고 통유리창 너머로 손님 몇 명이 보였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시동생과 시누이가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작 가게 자금을 댄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운터에서 일하던 이수연이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어떡해. 수연 씨, 잠깐 얘기 좀 해. 이수연이 카운터 안쪽 직원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안쪽 사무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이수연이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형님, 저 진짜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연 씨, 무슨 말이야? 이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매달 매출 절반 넘게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했어요. 지난 1년 내내요. 직원들 월급은 2달째 밀려 있고요. 2달째라고?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도진 씨가 다음 달엔 꼭 준다고 미루기만 했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이수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과 장부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매출은 매달 4천이 넘었는데 직원들 월급도 가게 임대료도 밀려 있어요.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장부를 살피셨습니다. 이수연 씨,
이 자료들 잠깐 빌릴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이수연이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까지 꺼내 박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어요. 형님, 저 도진 씨랑 5년 사귀었어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수연 씨, 형님 자금 8천에 보증금 2억 받아서 가게 차린 거 다 알아요. 도진 씨가 술 마시면 자기가 형수 등쳐먹어 사장 됐다고 자랑까지 했어요.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했습니다. 수연 씨, 고마워. 진작 말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말 못하겠어. 나도 12년 동안 모른 척 했으니까. 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안으로 가압류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이수연 씨 진술도 정식으로 받아두는 게 좋겠네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이수연이 따라 나왔어요. 형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시어머니가 도진 씨한테 늘 그러셨대요. 형수는 우리 가족이 키워준 거니까 우리한테 갚는 게 당연하다고. 도진 씨가 처음엔 거부했는데 어머니가 매번 그 말로 누르셨대요.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 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목적지는 시댁 아파트였어요.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동행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다는 정보를 고모부를 통해 미리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아버지가 슬리퍼 차림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게 누구야? 유진이 아니냐?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그런데 옆에 이분은 박 변호사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나온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한 식구끼리 변호사가 웬 말이냐? 할 얘기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아버님, 이 아파트 매입하실 때 자금 7알이 며느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아버님 단독으로 되어 있죠. 이건 법적으로 며느님 재산을 빌려 등기만 옮겨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버님, 그 돈 다 갚으셨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도연이가 우리 아들이고 너는 며느리니까 식구끼리. 식구라고 하셨어요. 그 식구가 엄마 부의금까지 가져가서 제주도 다녀왔어요. 시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소유권 바로잡기 소송 2가지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오늘 내용 증명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답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푹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유진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응? 아비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버님. 그래, 말해봐라. 아버님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저를 며느리로 봐주신 적 있으세요? 그냥 돈줄로 보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박 변호사님 갑시다. 집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안쪽에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유진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고.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유진이가 미쳤어? 며느리가 감히 시댁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 도연이는 뭐하는 인간이야.
여보, 진정해. 일단 들어와서. 내가 가만 안 둬. 12년을 거두어 줬더니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당장 내일 비행기 표 끊을 거야. 시아버지가 통화를 끊고 한참을 거실에 서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시아버지가 방금 그 통화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시아버지가 우리 편에 서주신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그날 밤 11시 한미경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제주도 한 고급 리조트 식당에서 시댁 식구들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SNS에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신우이가 자신의 계정에 직접 올린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함께한 힐링 여행. 엄마 사랑해. 다음엔 하와이. 해시태그까지 달아놓았더라고요. 탁자 위에는 신우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든 와인잔, 시어머니 앞에 흑돼지 코스 요리까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캡처했습니다. 어머니의 단골이셨던 한 어르신도 그 SNS를 우연히 보시고 저한테 캡처를 보내주셨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남편의 사업자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무역회사 운영자금의 절반이 제 이름으로 받은 신용대출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법인카드로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결제된 내역이 7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 결제 금액이 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한 장 한 장 화면 캡처로 저장했어요. USB 2개를 꺼내 자료를 옮겨 담았습니다. 하나는 박 변호사한테, 다른 하나는 어머니 30년 지기 어르신께 맡길 작정이었어요. 거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모레 오후 3시 김포공항 도착장. 달력에 그려놓은 빨간 동그라미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까지 남은 시간을 손가락으로 세어봤어요. 남편이 잠꼬대처럼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안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오후 2시 30분, 저는 김포공항 도착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옆으로 법무사 한 분과 가압류 집행관 2분이 나란히 서 계셨어요. 다들 짙은색 정장 차림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눈에 띄었습니다. 정유진 씨,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변호사님. 오히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해요. 박 변호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착 안내 전광판에 시댁 식구들의 비행기 도착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미리 눌러두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캐리어 3개를 가득 실은 카트를 밀며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가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유진아, 여기 봐, 유진아. 시어머니가 카트를 빠르게 밀고 다가왔어요. 옥돔도 챙겨왔고 흑돼지도 좀 사왔다. 트렁크 크지? 다 실어야 한다. 어머니, 왜 인사부터 해야지. 그동안 잘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몇 가지 서류를 전해드려야 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받으시지요.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 앞으로 내미셨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지 않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신우이가 그제야 분위기를 알아채고 캐리어 옆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연아, 이거 가져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신우이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신우이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시동생이 옆에서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가압류? 시동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가게가 가압류라고? 형수, 이게 무슨 짓이야? 시동생이 카트를 옆으로 밀치며 저한테 다가오려 했습니다. 공항 보안요원 두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소란을 안 피워? 저 여자가 내 가게를 가압류 걸었다고. 보안요원이 시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동생이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형수,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래? 가족.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입에 올렸습니다. 가족이 새벽에 친정엄마 임종 지키러 가겠다는 사람 김장하라고 잡아두고 가족이 며느리 부의금 감고 부수고 가져가서 제주도 가.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봉투를 빼앗듯 가져가 펼쳐들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파트가 왜 내 거야? 어머니, 그 아파트 살 때 7알이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건 너희 식구니까 빌려준 거잖아. 그게 빌려준 거였으면 차용증을 쓰셨어야죠.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신우이가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등 뒤로 황급히 감추려 했어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신우이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언니, 그만 찍어.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죽으면 끝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산 증거는 남겨둬야지. 신우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박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으니 댁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봐요, 변호사 양반. 시어머니가 박 변호사의 팔을 붙들었어요. 이거 다 며느리가 시킨 거지. 며느리가 시댁을 등치려고 작정한 거야. 손 놓으시지요. 저는 의뢰인 정유진 씨를 대리할 뿐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손을 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유진아, 네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사람이 변해? 어머니, 저 안 변했어요. 12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보셨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의 입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 쪽으로 돌아섰어요. 변호사님, 가시죠. 캐리어 3개를 그대로 둔 채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신우이와 시동생에게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7시 시댁 아파트.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는 빨간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서며 신발도 벗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은 뭘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당해?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번엔 진짜 큰일을 냈어. 뭐? 부의금 4,700만 원 가져가서 제주도 다녀온 거, 그게 마지막 줄이었어. 당신이 그 줄을 끄는 거야.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는 소식을 고모부를 통해 나중에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이 회사에서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한테 인사도 아니고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서재로 곧장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자신의 사업자금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흘렸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왜 이래? 휴대폰 화면에 신용대출 일시 상환 통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박 변호사를 통해 보증을 철회한 결과였어요. 남편이 무릎이 꺾여 의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이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거실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한미경과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배, 이 박스 어디다 둘까요? 한미경이 작은 박스 하나를 가슴에 안고 물었습니다. 그건 가장 안쪽에 넣어줘. 엄마 사진첩이랑 육수 노트 들어있어. 네, 알겠어요. 제일 안쪽 깊숙이 넣을게요. 한미경이 박스를 조심스럽게 안방 옷장 안으로 옮겼어요. 저는 어머니의 앞치마를 두 손으로 쥐어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밤 11시 오피스텔 책상 위에 휴대폰 부재중 전화 알림이 100통이 넘게 쌓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신우이 번호가 번갈아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모두 끄고 휴대폰을 엎어두었어요. 박 변호사가 보내준 이혼 소장 초안을 한 장씩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 김도연에게 있다. 라는 문장이 첫 줄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곱씹어 읽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도연이 남편입니다. 고모부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고모부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저도 처가 식구들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형수님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 5년 전에 형수님 모르게 형수님 명의로 부동산 하나를 사두셨어요. 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임대료는 어머님이 따로 만든 차명 통장으로 받고 계세요. 한 달에 350씩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소장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모부, 그 말씀이 진짜예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어머님이 술자리에서 자랑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며느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 명의로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고모부가 한숨을 쉬셨어요. 형수님, 저는 도연이랑 곧 정리할 겁니다. 더는 이 집안 사람 안 합니다. 형수님 편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고모부,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것보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빼돌린 게 또 있었던 겁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박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전화는 한 번만에 연결됐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박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등기부등본 한 장이 새로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상가 건물이었어요. 소유주 칸에 또렷하게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변호사님, 이게 5년 전부터 제 명의였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등기 이전 일이 5년 2개월 전입니다. 정유진 씨가 모르고 계셨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어요. 임대료 입금 내역도 따로 조회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시어머니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통장은 누구 거예요? 시어머니 친정 동생분 명의입니다. 차명 계좌라는 거죠. 5년 동안 총 2억 1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단순히 가족 간의 돈 빌린 차원이 아니죠. 이건 횡령입니다.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그 수익을 빼돌린 거니까 사문서, 위조와 횡령 두 가지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펜으로 등기부등본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셨어요. 민사로는 임대수익 2억 1천만 원 전액 반환 청구, 형사로는 횡령 혐의로 고소장 접수. 두 가지 다 진행합시다. 네, 변호사님께 다 맡길게요. 오전 11시 30분 회사에 출근했어요. 저는 본부장님 자리로 곧장 향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 팀장 결정했어? 네, 본부장님. 미국 지사 파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정 팀장이라면 어디서든 잘해낼 거야. 본부장님이 책상 너머로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어머니의 30년 지기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약속을 잡으셨어요. 보리굴비 정식이 차려진 상 앞에서 어르신이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유진아, 내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어. 두 가지요. 첫째는 유진이가 절대로 빈손으로 무너지게 두지 말아달라. 둘째는 내 육수 레시피만큼은 우리 딸이 꼭 이어줬으면 좋겠다. 어르신이 굴비 한 토막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어요. 내 엄마가 5년 전부터 너 사위가 내 명의로 사업한다는 거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칼국수집 수익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셨어. 엄마가 그걸 다 아셨어요. 알았으니까 너 모르게 가게 건물을 내 앞으로 옮겨두신 거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딸이 시댁한테 다 뺏기고 빈손으로 나오는 날이 오면 그래도 엄마가 남긴 가게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상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유진아, 울지 마라. 내 엄마가 그러는 거 싫어해. 내 어르신. 네가 필요하면 어떤 도움이든 줄게. 내 엄마 30년 친구로서 약속한다. 어르신이 제 손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그 따뜻함을 한참 동안 받아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유진 씨, 지금 사무실로 시댁 식구분들 4분이 다 오셨어요. 네, 거기로요? 네, 다짜고짜 들어오셔서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막고 있어요. 제가 갈게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CCTV 다 돌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증거만 더 쌓이고 있어요. 신고도 해뒀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회사를 나와 박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경찰 2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 중이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만나러 온 게 뭐가 잘못이야. 내 며느리 만나러 온 건데.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녁 6시 시동생의 카페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수연이었습니다. 형님, 직원 5명이 다 같이
노동청에 진정 넣었어요. 2달치 월급 받겠다고요. 수연 씨는 어떡할 거야? 저도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도진 씨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수연 씨, 형님, 저 5년이나 도진 씨 옆에 있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 본 모습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가게 가압류됐다고 저한테 짜증부터 내요. 형수가 다 망쳤다고요. 이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형님 덕분에 저도 정신 차렸어요.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 수연 씨. 잘 결정했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SNS 사진은 시댁 일가 친척 단톡방으로 누군가에 의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고모부가 직접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가난한 척하며 빌려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사방에서 시어머니에게 돌려달라는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밤 9시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어요. 남편이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여보, 일어나. 우리 12년 같이 살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한 짓도 내 책임이야. 남편이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신용대출 상환 유예 신청서였어요. 보증인 칸에 제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만 도와줘. 회사 다시 일으킬게. 다 갚을게. 여보. 응. 내가 어머니 발인 날 너한테 전화 걸었던 거 기억해?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너 워크숍 갔다고 했지. 근데 회사에 확인해 봤어. 그날 워크숍 없었어. 너 골프 치러 갔더라. 남편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어요. 여보, 그거는. 여보, 12년이야. 12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를 너희 엄마로 본 적이 없어. 오늘 네가 들고 온 거 봐. 사과 편지도 아니고 꽃다발도 아니야. 보증 서류잖아.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흐느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남편 손에 쥐어주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이혼 소장 내일 법원에 들어가. 받아들이는 게 너한테도 편할 거야. 여보, 저는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한참을 두드렸지만 저는 다시 열지 않았어요. 자정 무렵 책상 앞에 앉아 이혼 소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유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가장 또렷하게 보였어요. 박 변호사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명 끝냈어요. 내일 법원에 접수해 주세요. 답장이 곧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푹 쉬세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차분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칼국수집이 있는 동네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사흘 후 오전 10시 박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유진 씨,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가처분이요. 네, 시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요. 이제 시댁에서 그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추가 대출도 못 받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묶어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본안 소송도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자금 출처가 정유진 씨한테 있다는 게 명백하니까 결과는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변호사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 집행이죠. 판결 나오면 시댁 식구들 그 아파트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바라봤어요. 오피스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안 소송 첫 기일이 잡힌 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끝까지 짐을 빼지 못하겠다고 버티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금 흐름을 정리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판사님은 30분 만에 결론을 내리셨어요. 소유권을 바로잡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 아침,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박 변호사가 현장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겨울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시댁 식구들의 짐이 쌓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삿짐 차량을 부르지 못해 짐들이 그대로 길가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하셨다는 이야기를 고모부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그 전날 짐을 따로 챙겨 고향 충청도로 내려가신 뒤였습니다. 시동생의 카페는 가압류에 이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직원들의 2달치 월급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 지급됐고 시동생은 약식 기소를 받았습니다. 시누이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가 철회하면서 시누이 부부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시누이가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친정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모부는 시누이와의 이혼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하셨어요. 고모부는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떠나셨습니다. 시누이는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어머니의 칼국수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달간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문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무쇠 육수솥이 주방 한가운데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가게 새로 단장할게. 저는 솥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손때 묻은 도마, 30년 된 나무 간판, 어머니의 앞치마. 이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좌석과 조명만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 분위기만 조금 정갈하게. 다음 날 오전 회사 본부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본부장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본부장님이 차를 한 잔 내주셨어요. 정 팀장, 미국 지사 파견 말이야. 그쪽 일정이 좀 조정됐어. 네, 어떻게 해요? 지사 쪽에서 새 프로젝트가 한 달 정도 미뤄졌어. 우리 쪽에 시간 여유가 좀 생긴 거지. 정 팀장한테는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그러시면 6개월 뒤에 출국하는 걸로 정리했어. 그동안 정 팀장이 정리할 일도 많다고 들었거든. 본부장 자리 인수인계도 차근차근 하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게를 막 다시 열어야 하는 시점에 6개월의 여유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 잘 쓸게요. 정 팀장, 그동안 고생 많았던 거 알아. 천천히 가도 돼. 본부장님이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본부장실을 나오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오후 4시 한미경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한미경이 큰 박스 하나를 가슴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선배,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모시고 왔어요. 같이 둘러보세요. 고마워, 미경아. 업체 사장님이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모님, 여기 무쇠 육수솥이랑 나무 간판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이게 가게의 얼굴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맛은 어머니 거 그대로 살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줄자를 꺼내 좌석 간격을 재기 시작하셨어요. 한미경이 옆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선배, 의자는 좀 폭신한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어르신들이 오래 앉으셔도 편하시게요. 좋아. 우리 엄마 단골들이 다 어르신들이거든. 그리고 입구벽에 어머님 사진 액자 하나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처음 열 때 찍으신 사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어. 흑백 사진. 그거 걸자. 한미경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 6시 박 변호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유진 씨 시어머니 형사 고소건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임대수익 횡령이랑 사문서 위조 2가지로요. 네. 5년치 임대수익 2억 1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도 같이 청구했고요. 시어머니 본인 통장도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안쪽 의자에 잠시 앉았어요. 미국 지사 파견이 6개월 뒤로 미루어진 덕분에 그 사이에 가게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본부장 승진을 정식으로 통보해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출두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5년간의 임대 수익 횡령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를 거쳐 벌금형을 받았고 2억 1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까지 받았어요. 같은 무렵 시아버지가 황혼 이혼을 신청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빼돌린 돈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시댁 식구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릇이 산산이 부서진 셈이었습니다. 한 주 뒤 저녁 한미경이 가게 리뉴얼을 도우러 다시 찾아왔어요. 공사를 마친 가게 한쪽에 어머니의 비법 육수 노트를 펼쳐두고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선배, 이거 진짜 책이에요. 책? 네. 그냥 레시피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매일매일 적으셨잖아요. 어떤 날은 멸치를 한 줌 더 넣어봤다. 어떤 날은 다시마를 우려내는 시간을 늘려봤다.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칼국수가 아니라 30년이 통째로 담긴 책이에요. 한미경이 노트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선배,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한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정유진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9시 저는 어머니의 봉안당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새로 만든 가게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영숙이네 손칼국수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가게 이름에 그대로 올렸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니의 사진 앞에 명함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가게 새로 단장했어. 무쇠소치랑 앞치마는 그대로 뒀어. 다음 주에 시범 영업해. 그 다음 주에 정식으로 열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육수 내가 이어갈게. 처음으로 어머니께 그 약속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봉안당을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저는 두꺼운 머플러를 다시 한번 단단히 둘렀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기 전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변호사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 가게 시범 영업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답장이 곧 왔어요. 꼭 가겠습니다. 정유진 씨, 잘 견디셨어요.
어머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오래된 가요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실 때 자주 흥얼거리시던 노래였습니다. 칼국수집 재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단골이셨던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손에 든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미셨어요. 유진아, 이거 받아라. 가게 다시 연다고 하니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내 엄마가 30년을 우리한테 칼국수 끓여주신 거다. 이건 그 보답이야. 꼭 받아라. 어르신이 봉투를 가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돌아서셨어요. 저는 어르신의 등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오후 3시 고모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시댁 식구들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따로 안 들었어요. 지금 변두리 모텔에 4분이 한 방에 모여 계세요. 시어머님, 먼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모텔이라고 합니다. 4분이 한 방에요. 네, 단칸방 하나에 시아버님 빼고 다 모여 계세요. 매일같이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싸우신답니다. 고모부의 목소리에 한숨이 묻어났어요. 도진 씨는 카페 직원들 임금 체불건으로 약식 기소 받았고요. 모텔에서마저 쫓겨났답니다. 노숙자 쉼터 전전하다 지방 공장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고모부, 그 얘기를 굳이 저한테 형수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이가 형수님 찾아갈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시동생이 지방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짠하기보다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12년 동안 형수 등쳐먹고 사장 노릇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새벽 4시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언니, 문 좀 열어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부탁이야.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신우이가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한 번만 봐줘. 일어나서 얘기해. 언니, 우리 애 분유값이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신우이가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분유값 6만 7천 원, 기저귀 4만 원, 이라고 적힌 메모였어요. 그런데 메모지 뒤편에 다른 영수증들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봤어요. 지난달 명품 가방 매장 영수증, 면세점 화장품 영수증, 백화점 식기 영수증. 신우이가 제주도 다녀온 뒤로도 계속 명품 매장을 들락거린 흔적이었습니다. 도연아. 응, 언니. 이 영수증들은 뭐야? 신우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옛날 거야. 진짜야. 이거 영수증 날짜 봐. 2달 전부터 1달 전까지야. 도연이가 형부랑 이혼한 게 보름 전이지. 언니, 그건. 도연아, 너 진짜 우리의 분유값이 급한 거 맞아? 아니면 명품 더 사고 싶어서 온 거야? 신우이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신우이를 내려다봤어요. 도연아, 나한테 와서 무릎 꿇기 전에 그 명품 가방부터 팔았어야지. 너 들고 있는 그 가방 하나만 처분해도 분유값은 1년치 나와. 신우이가 자기 어깨에 맨 가방을 슬쩍 뒤로 감췄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고 명품 매입 업체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봐. 가방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줘. 언니, 진짜 이게 다야? 응. 12년 동안 내가 너한테 베푼 마지막 호의야. 받아. 저는 명함을 신우이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신우이가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진짜 미워해. 미워해도 돼. 근데 도연아. 왜? 너 그 가방 팔고 나면 명품 매장은 더 가지 마. 애 키우는 엄마잖아.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어요. 오피스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친척 단톡방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유진이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모부가 그 단톡방에 신우이의 제주도 SNS 인증샷과 부의금 유용 내역 자료를 그대로 공유하셨습니다. 친척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가난한 척하면서 빌려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친정 동생분 통장이 차명계좌로 쓰였던 사실까지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소식도 한 통의 편지로 도착했어요. 오피스텔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펼쳤어요.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12년을 같이 산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지방 무역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어. 사장만 하다가 아랫사람 노릇을 도저히 못하겠더라. 여보,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참, 이혼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아. 조금만 줄여줄 수는 없을까? 여보가 본부장 승진했으니 형편이 좀 나아진 거 알아.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어요. 사과 한 줄, 미안하다는 말 한 줄 없이 위자료 줄여달라는 부탁만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통의 편지에 다 들어있는 셈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그대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박 변호사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재판에서 쓰일 자료가 될 테니까요. 재오픈 전날 시범 영업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30년 지기 어르신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 뒤로 동네 어르신 7분이 줄지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첫 손님이다. 네, 어르신. 천천히 들어오세요. 저는 어머니의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무쇠솥 앞에 섰어요. 국물을 한 국자 떠서 칼국수 그릇에 부었습니다. 면을 삶고 고명을 얹어 어르신들 앞에 내드렸어요. 어르신이 한 젓가락을 입에 넣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말이 없으셨어요. 가게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손맛이다.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짜 영숙이가 끓인 거다. 똑같다, 유진아. 똑같아.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군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주방 안쪽으로 잠시 돌아서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9시 박 변호사한테서 최종 정산 보고가 왔습니다. 정유진 씨, 모든 소송 종결됐습니다. 시댁으로부터 회수된 자산이 최종 9억 3천만 원입니다. 9억 3천이요. 네. 아파트 소유권 환원, 임대 수익 횡령금 반환, 시동생 카페, 자금 회수, 신우이 전세 보증금 회수 다 합해서 9억 3천입니다. 변호사님, 그중 일부는 어머니 이름으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기부하시면 의미가 더 깊겠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손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 맨 끝 줄에 시선이 멈췄어요. 딸아, 너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너로 살아라.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국수집 재오픈 당일 아침 9시 가게 입구에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가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가게를 여시던 30년 전 무쇠솥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액자 아래에는 작은 글귀를 새겨두었습니다. 평생 칼국수집 주방에서 우리 어머니의 손맛. 저는 어머니의 앞치마를 두르고 사진 앞에 잠시 섰어요. 주방의 무쇠솥에서는 30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육수가 뽀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가게 앞에 첫 손님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미경이 커다란 축하 화환을 들고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배, 진짜 축하해요. 고마워, 미경아. 네가 가장 먼저 와줄 줄 알았어. 제가 안 오면 누가 와요? 한미경이 화환을 가게 입구에 세워두며 환하게 웃었어요. 뒤이어 박 변호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양손에 작은 화분 2개를 들고 계셨어요. 정유진 씨, 정식 오픈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한 그릇 먹어보려고 일찍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어서 어머니의 30년 지기 어르신이 동네 어르신 6분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가게 안이 금세 사람 소리로 가득 찼어요. 오전 11시 고모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된 사내아이가 고모부 품에서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우리 조카. 아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봤어요. 고모부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이분이 누구라고 했지? 이모.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모부, 진짜 이렇게. 형수님, 우진이가 형수님을 이모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기로 했습니다. 고모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1시 30분 가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동시에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김치통 하나를 손에 들고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거칠게 묶었고 옷차림은 평소답지 않게 초췌했어요. 유진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게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내가 김치 좀 담가왔다. 예전에 네가 잘 먹던 그 깍두기야. 칼국수에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한 번만. 어머니. 왜? 저는 시어머니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그렇게 또렷이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쪽 좀 보세요. 저는 가게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액자로 향했습니다. 평생 칼국수집 주방에서 우리 어머니의 손맛. 시어머니가 그 글귀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셨어요. 어머니, 이 가게 이름이 영숙이네 손칼국수예요.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그래. 엄마는 평생 칼국수집 주방에서 밥이나 짓다 가신 분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단골 손님들 다 알아보시고 어떤 어르신이 위가 안 좋다고 하면 면을 2번 삶아주시고 어떤 어르신이 이가 안 좋다고 하면 면을 더 푹 끓여주신 분이에요. 시어머니의 입가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 김치 받지 않을게요. 거절도 안 할게요.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저는 가게 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무슨 말이라도 보태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결국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김치통을 가게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돌아서셨어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어르신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잘했다, 유진아. 내 엄마가 봤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네, 어르신.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의 그릇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오후 4시 고모부가 시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형수님, 시아버님이 황혼이혼 마무리하시고 충청도 고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작은 텃밭 일구며 사신다고요. 네, 잘 정리되셨네요. 형수님께 마지막으로 짧은 문자를 남기셨답니다. 문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12년 동안 너를 며느리로 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난 탓이다. 앞으로 잘 살아라. 저는 그 문자를 1번, 2번 읽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후 7시 가게 마감 무렵 한미경이 카운터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선배, 오늘 하루 종일 줄 섰어요. 이러다 진짜 동네 명소 되겠어요. 명소까지는 아니어도 단골들 끊기지 않게만 했으면 좋겠어. 인스타에 사진 올라가던데요. 30년 비법 육수를 딸이 이어받은 집이라고요. 그래.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시 알려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차올랐습니다. 1달 뒤 어느 봄날 저녁 가게 마감을 끝내고 무쇠솥을 닦고 있는데 고모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새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혼을 준비 중이에요. 고모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진이가요, 형수님을 외숙모가 아니라 이모라고 계속 부르고 싶답니다. 새엄마가 생겨도 형수님은 그냥 이모로 남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무쇠솥에 손을 가만히 얹은 채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모부, 그 부탁 흔쾌히 받을게요. 우진이는 평생 제 조카예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무쇠솥, 손때 묻은 도마, 30년 된 나무 간판,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새 명함 한 묶음. 영숙이네 손칼국수, 대표 정유진. 같은 시각, 시동생은 지방 공장의 기숙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컵라면을 끓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우이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보조로 들어가 매일 12시간씩 설거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며 친척들 전화를 일절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일주기 기일, 저는 봉안당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직접 끓인 칼국수 한 그릇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니의 사진 앞에 도시락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 한 장도 그 옆에 두었어요. 엄마 손맛 그대로 잘 이어가고 있어. 단골 어르신들이 영숙이 손맛이라고 해주셔.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엄마, 나 본부장 됐어. 미국도 다녀올 거야. 6개월 다녀와서 또 가게 열 거야. 어르신들이 기다리신대.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살고 있어.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그냥 정유진이야. 저는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가슴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 제 삶이 되어 있었어요. 봉안당을 나오는 길,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위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햇살은 다정했어요. 머플러를 풀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채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따라 흥얼거려 봤습니다. 가게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천천히 차올랐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어머니의 손이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잠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간판이 봄볕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네 손칼국수. 어머니의 이름이 그 자리에 또렷이 살아 있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통쾌하다 하시고 누군가는 가슴이 먹먹하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김포공항에서 시어머니 앞에 서류를 내밀던 그 순간 후련함보다 서글픔이 더 컸거든요. 1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끝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딸이니까 라는 말로 여러분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일방통행이 아니라고요. 주기만 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착취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 부디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등을 살짝이라도 펴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